주아이가 많네요. 자, 오늘 이제 요 ICC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ICC 진행하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 책을 한 바퀴 보게 되는 한 바퀴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똑같은 책을 갖고 뭐 하냐?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우게 된 개념을 토대로 이제 말로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 면접관이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서술을 얼마나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일종의 발표 연습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숙제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되나 약간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 후보군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 2번 정도의 질문을 찍어서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식의 약간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검사하기가 너무 빡세요. 여러분들의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은 해보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숙제의 방법이나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픽 그 36쪽에 해당하는 톨레미 정리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 톨레미 정리를 이제 제가 한번 시험으로는 안 냈구나. 네. 시험으로는 안 냈네요. 그래서 톨레미 정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로는 118페이지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천천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형일의 물음 1번 4점 ABCD가 공원점일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연우였을 거예요. 연우가 아주 잘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도 그때 했었죠? 그쵸? 물음 2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론형 2의 물음 1 톨레미 정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음 1 톨레미 정리란 무엇인가 요거 레아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잘 모르겠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진이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혹시 톨레미 정리를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닐까? 얘들아, 알겠습니다. 자, 톨레미 정리 저거 도현이한테까지 마지막에 기회를 한번 넘겨볼게요. 도현이는 혹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네. 사각형의 대면의 길이를 곱한 것의 합이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은 형질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 116쪽에 나와 있는 그 톨레미 정리에 대한 수식을 이야기를 하셨네요. 일단 이 수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결국엔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었잖아요. 무언가의 공식이나 정리를 이야기할 때는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전달해 달라라는 걸 통해서 톨레미 정리 요거 116페이지 거기에다가 적어주세요. 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원 안에서 이제 그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을 이용하여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정리예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 안에는 이제 점 4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결국엔 그거를 공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4개의 공원점이 이제 그 선분을 각각 그어보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사각형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 특징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에는 점 4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최대 6개의 현이 만들어져요. 이 사각형의 각 변과 대각선까지 이 6개의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톨레미 정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별까지에 대한 거리를 2개 이상 알게 됐을 때 새로운 별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별까지에 대한 거리와 각 별 사이에 있는 거리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 톨레미 정리가 시작됐다. 즉 옛날에 수학자들은요, 솔직히 말이 수학자지 그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기록원이 대부분의 업무였어요. 그래서 진짜 각도가 0.1도만 바뀌었다 혹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하는 거야. 좀 대단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얘네들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 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데이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의 경향성을 조금이라도 구하게 되는 순간 바로 걔네들의 예상치를 이 톨레미 정리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식으로 이 톨레미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의 변의 길이의 곱과 서로 대변하는 길이의 곱을 더했을 때 대각선의 길이의 곱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톨레미 정리를 증명하시오 라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여기 성현이가 한번 나와서 증명해 보겠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앞에 내용을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혹시 그러면은 준비되신 분 있습니까? 지원자 받아볼게요. 좋아요. 태호가 한번 나와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원이 있고 하나 있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사각형의 변들끼리 곱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곱과 이제 일치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삼각형의 닮음의 성질을 이용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 DAB와 이상하게 그렸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각 먼저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각과 이 각의 같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한 삼각형과 삼각형 A, B, C가 닮음을 보이기 위해서 각 CAP와 같은 각 DAE를 그려주면 이런 삼각형 ADE와 삼각형 ACB는 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해 AD 대 AC가 AD 대 C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식 하나 갖고는 안 되므로 다른 원주각을 찾아보면 ABD와 각 ABD와 각 ACD는 같은 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각 BAC와 같은 각 EAD를 작도하는데 여기서 두 각은 각 EAC를
각 BAE와 각 DAC는 각 EAC를 공통 각으로 해서 두 각의 크기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BAE와 삼각형 CAD는 두 각이 같으므로 AA 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닮은 삼각형을 적어보면 마찬가지로 다음의 성질에 의해서 두 변의 기계의 B가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각 변 BE의 길이 CD 그리고 AB 대 AC가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양변의 좌변 외항입과 외항입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A, B 더하기 C는 A, C 더하기 D이고 두 번째에서도 A, C 더하기 B는 A, B 더하기 C, D입니다. 여기서 E는 아까 임의로 설정한 점이므로 B, D, B, E 더하기 E, D가 B, D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볼 건데 BE는 BE와 ED는 앞에 AC가 공통으로 펴져 있으므로 그 식을 더하면 AC 곱하기 BD가 AB 곱하기 BC 더하기 AB 곱하기 CD와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 이 등식이 성립함으로 톨레미의 정리가 증명이 되었다. 고생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톨레미의 정리가 무엇인지까지 이 부분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먼저 톨레미의 정리를 이제 시작할 때 톨레미의 정리가 무엇인지부터, 즉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곱의 합과 대각선의 곱의 합이 같다라는 걸 증명해 보겠다 라는 것과 통틀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거다 라는 그 흐름을 먼저 제시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먼저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책에서 그 톨레미의 정리 증명 과정 여기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 흐름이 너무 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갑자기 주어져 있는 이 네 가지의 삼각형에 닮음을 쓴다. 뭐 그래,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이 2라는 점을 하나 만들어서 하필 또 이 2라는 점이 그래,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은 걸 위해 이 2를 찍는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결론스러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제가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이 톨레미 정리가 이제 여기서 톨레미 정리를 증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톨레미가 생각했던 그 흐름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정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A, B, C, D. 요거임을 보일 거야. 근데 여기 이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얘를 길이의 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일반적인 성질은 뭐냐면 그냥 원 안에 이렇게 4개의 점이 공원점이고 얘네들을 이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치?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그거는 생각할 수 있어. 각도에 대한 조건을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원주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각도로부터 어떻게 길이에 대한 정리로 연결시키냐는 것이 핵심인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각도를 알고 있을 때 길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좀 특별한 삼각형,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이라든지 정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어. 그치 도연아? 머리 좀 떼어볼래? 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그런 특별한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을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이 각도를 이용하여 길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닮은 비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닮은 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도가 똑같은 것들에 대한 조건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해서 원주각은 다 일단 하나씩 다 똑같아. 그쵸? 원주각은 똑같은데 그럼 나머지 각도 하나를 어떻게 찾느냐에서 이제 이 2라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2냐? 자, 이 2가 지금 B, D를 어떤 특정한 비율로 나누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2라는 점 때문에 B, D라는 선은 D에다가 EB의 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D라는 선에 대한 곱과 EB라는 선에 대한 곱으로 식을 써 내려가게 된 다음에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삼각형을 쪼갤 거다 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한 게 톨레미의 정리의 증명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 길이의 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알고 있는 각도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뭘 쓴다? 닮음을 쓴 거야. 근데 그 닮음에서 어떤 식으로 간다? 저 2라는 점을 대각선 위에 한 점으로 잡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BD가 아니라 AC 잡는다면 이쪽에다 잡아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C 잡든 BD 잡든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뭐다?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 D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그래서 이 D라는 점을 D와 EB를 합쳐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일단 똑같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각도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과 원주각, 즉 여기서 먼저 DE에 대한 조건으로서 삼각형 ADE를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EB를 갖고 있는 삼각형은 누구야? 삼각형 AEB네. 그러면 삼각형 AEB와 각도가 똑같은 삼각형은 누굴까? 일단 첫 번째 여기각이랑 여기각.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중에 이 A, E, B는 내가 쓸 수 있어요? E는 내 마음대로 잡을 거란 말이야. 그치? 물론 여기 각도랑 똑같은 걸로 잡겠지만 여기 각도를 쓰기보다도 여기 있는 이 BA를 잡는 게 좀 더 편할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 이 점과 여기에 차이 나는 X만큼을 더한 거에 바로 이 각도랑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D랑 EB를 쪼갠 다음에 삼각형 AD와 닮은 삼각형을 찾는다. 그 다음에 EB도 삼각형 AEB와 닮은 삼각형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D 설명하시면서 EB를 찾는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들 증명 같은 거 문제 풀다 보면은 증명 문제를 쭉 풀다가 앞에서 중간쯤에 어느 순간 막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막히는 순간을 뚫는 게 이런 근거들을 갖고 증명을 풀어보시면 돼요. D가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뭐 필요해? EB가 필요해. 왜? BD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EB를 갖고 있는 삼각형 누구? AEB. 얘랑 닮은 삼각형 누구? ADC. 요렇게.
그치? 요 흐름을 갖고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서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앞서 태우가 얘기한 것처럼 톨레미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톨레미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각선을 하나 이상으로 쪼개야 되는데 그때 2라는 점을 닮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똑같은 2라는 점을 잡고 이 D와 EB의 합이 BD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톨레미의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삼각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 봤을 때 실제 톨레미의 정리가 증명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서 쭉 이어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증명하다가 막히면 여러분들이 말했던 걸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뭐라고 말했지? 다시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 흐름 잡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증명하라는 거에 대한 면접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성질로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결론 자체, 이라는 걸 잡아서 풀어나간다는 결론 자체가 매우 억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인에서 x 더하기 y를 더한 이 사인 값을 구할 때에는 이 값과 똑같다. 그 다음에 코사인 값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x와 y라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 값이랑 똑같다. 이런 것들이 톨레미의 정리를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본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필해 볼 수 있을까? 저런 톨레미의 정리를 중학교 수준 상황에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만 이 2라는 점을 잡는다라는 포인트가 다소 좀 많이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도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즉 하나의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조사해 본 결과 삼각형의 덧셈 정리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실제로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어서 개념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톨레미의 정리, 지금 여러분들이 닮음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잘 이야기하시는 것으로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태호 고생 정말 많았고요. 그러면 121페이지의 삼각비에 대한 부분의 질문으로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뭐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일단 또 방학이 거의 끝나가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되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3학년 1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다 보니까 방학 동안 조금 느슨해진 그런 컨디션 관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3학년 2학기 동안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바이오리듬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늦잠 자시는 분들 밤에 일찍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네, 저도 사람인지라 일찍 자라고 해도 절대 안 잡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슬슬 이제 다시 바이오리듬 맞춰 놓으면서 학교 첫 등교했을 때 이제 아침 시간에 졸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21페이지에 삼각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산뜻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준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각비란 무엇이고, 무릎 2번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삼각비란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을 기준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까요? 근데 아까 답변이랑 똑같았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삼각비란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을 기준으로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다른 변의 길이의 비례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 삼각비의 종류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삼각비의 종류에는 세 개가 있는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그 밑변의 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좋습니다. 물음 1과 물음 2 아주 중학교에 나와 있는 개념 교과서적으로 잘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조금 더 어필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삼각비에서 우리 세 가지 종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세 가지 종류 말고 다른 종류도 있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배우신 적 있나요? 그치. 코시커트, 코탄젠트, 시컨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 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빗변이 들어가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분모에 빗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빗변을 꼭 분모에 넣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이 빗변이 분자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해당하는 비, 즉 사인의 역수에 대한 거는 코시컨트. 그래서 얘는 높이분의 빗변. 그래서 사인의 역수. 그러면 코사인의 역수에 대한 거는 시컨트. 얘는 밑변분의 빗변. 그래서 얘는 코사인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일단 빗변이 꼭 분모에 들어가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빗변이 분자에 위치했을 때에 대한 삼각비도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세 가지 삼각함수 말고 다른 세 가지의 삼각함수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연결하시면, 이야,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학생이구만 이라고 이야기했죠. 좋습니다. 그럼 물음 3번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를 제시하시오. 요거 종아리가 한번 답변해 볼게요. 삼각형 중에서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하나의 삼각형을 그 삼각형들은 변의 길이가 달라져도 각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각들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 있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45도에 대한 기준각의 삼각비 값을 구할 수 있고, 정삼각형의 경우에서는 30도와 60도의 삼각비를, 고정된 삼각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각도, 그래서 사인 뭐 30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냥 몇 개만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여기서 칭찬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왜 특수각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절반으로 쪼갰을 때 한 꼭지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나오게 되는 각도가 30도, 60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특수각이 왜 30도, 45도, 60도까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지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핵심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물음 4번 세 내각이 각각 90도 x, 90-x도인 서로 다른 직각삼각형들에 대해서 x에 대한 삼각비의 값은 삼각형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가? 그 이유는 요거 물음 4에 대해서 현준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준비했나요? 나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각형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각비를 구할 때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같습니다.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세 내각이 네, 말씀하십시오. 생각하고 있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어서 대답해 볼게요. 핵심은 뭘까요? 닮음이에요. 그렇지. 닮음이에요. 결국에는 각도가 2개 이상 똑같은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이고 B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 존재할 때 이 삼각형과 똑같은 각도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1대 K라고 한다면 AK, BK, C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삼각비는 길이의 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K라는 닮은 비에 대한 숫자가 똑같이 나눠지게 돼서 결국 삼각비의 값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삼각비의 값을 통하여 각도의 크기가 똑같다라면 길이는 일정한 비율로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물음사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 상황을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형의 심화 물음 1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주영이가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도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이거 나와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놓고 그 사이 K인각을 세타로 놨을 때 사인 세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를 하면 그래서 사인 세타가 A, B의 높이여서 여기에 A를 보면 A 사인 세타는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도현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결국에는 A, B 그리고 중간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정하면 아주 좋았어요. 이때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매우 좋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B를 밑변으로 한다면 이때 생기는 이 높이 H는 삼각비에 의해서 A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연결시키며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이야기하셨네요. 네, 잘했습니다. 그럼 물음이 사인 세타가 0임을 설명하시오. 요거 했으니까 우리 태호 했으니까 정유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인 세타가 0임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 사인이라는 게 빗변분의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각이 0도라는 것은 높이가 0이라는 뜻이고 사인 0도는 0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인데 얘를 조금만 더 있어 보이게 포장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4분의 1원을 얘기해 주세요. 즉 내가 어떤 사인 세타에 대한 경향성을 알기 위해서 빗변의 길이를 1이라고 고정을 하고 그 세타 값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을 쭉 한 점에 연결시켜 보았을 때 이런 4분의 1원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세타 값이 낮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직각삼각형과 세타 값이 좀 커서 만들어지게 되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것들도 더 커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직각삼각형들의 이 한 꼭지점을 쭉 이어보면 4분의 1원이 되겠지. 그치? 왜냐면 내가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4분의 1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사인 세타의 역할 혹은 사인 세타의 길이는 무엇을 뜻하죠?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세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X축에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높이가 없어지는 순간이 0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얘를 한 바퀴 회전하면 둔각삼각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제 세타가 180도 이상 360도 이하까지 대한 삼각비에 대한 값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이야기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확장성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어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원으로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정유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4분원을 그렸을 때 사인이라는 것 자체가 빗변분의 높이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4분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하고 이 호에 한 점을 지어서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사인 값이 높이가 되므로 이제 그 사인 그 x축과 호의 한 점과 원점이 이루는 그 각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높이가 작아져서 사인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영도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아, 잘했습니다. 자, 물음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음 3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문제가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거기 나와 있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bc 코사인 a다가 코사인 법칙 중에 이 법칙이에요. 그걸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타가 a가 둔각일 때 그때 코사인 a가 음수다라는 걸 이용하여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중각삼각형 경우에서도 이 법칙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봐달라는 내용이에요. 물음 3번 혹시 뒤에 효린이 준비가 됐나요? 안 됐습니까? 지연은 혹시 해봤습니까? 좋습니다. 혹시 요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시켜볼 거야. 아까 안 했다고 하신 분 중에 혹시 성현이 됐나요?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레아 다시 처음으로 들어볼게요. 연우 혹시 됐습니까? 혹시 이 법칙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뭔가 복잡 미묘한 공식처럼 보이는데 아, 이거 너무 직각삼각형 그렇다. 이 코사인 법칙이 등장하게 된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대회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 A가 지금 여기에 코사인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각 A, B, C의 서로 대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잡고 난 다음 여기 이 각 A가 포함되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h는 이제 이 각 A에 대한 입장으로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면 B에다가 사인 A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C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이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을 때 AD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체 C에서 B 코사인 A를 미안합니다. AD는 B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여기서 DB는 C에서 B 코사인 세타를 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요. 바로 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식의 이 관계식을 유도해 볼 겁니다. 어떻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먼저 B제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B제곱은 AD에다가 H의 제곱을 각각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AD의 제곱은 여기 B제곱의 코사인 제곱 A고요. H는 B제곱의 요거는 의미가 없네요. 여기로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 보면은 그냥 B제곱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삼각형 CDB로 보겠습니다. CDB로 보게 되면 A제곱은 이제 DB의 제곱 그리고 H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DB의 제곱은 여기 C-B 코사인 A의 제곱에다가 H의 제곱은 B제곱 사인 제곱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전개해 주게 되면 c제곱에다가 이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왜냐면 b제곱 코사인 제곱 a가 b제곱 사인 제곱 a랑 더했을 때 b제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a제곱이 이렇게 코사인 j 법칙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코사인 j 법칙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도 a에 따라서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bc 코사인 a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각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세 서선에서 똑같이 나오게 돼요. 즉 다시 말해 요거라면 요거랑 똑같은 원리로 B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되고요. C에 대해서는 같은 계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코사인 j 법칙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각도 A가 예각일 때와 직각일 때와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각일 때에는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설하면 되냐면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이 2BC 코사인 세타를 뺀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예각일 때에는 이 코사인 세타가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각삼각형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 그치? 그러면 여기 세타가 직각일 때는 뭐예요? 코사인 90도가 값이 뭐예요? 0이 되죠. 그래서 직각일 때에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그치? 그 다음에 둔각일 때에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코사인 j 법칙에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일 때 어찌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네. 예각하고 둔각하고 혼란해요. 어이? 예각하고 둔각이 거꾸로 가요? 예각일 때는 얘가 플러스죠? 그쵸? 그러면은 A 그치 미안합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삼각형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물음 3번에서 얘기하는 코사인 j 법칙의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조합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 혹시 3학년 2학기 이 지금 도수와 상대 도수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통계 이쪽을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몇 분 정도 있을까요? 일단 뭐 시험범위에 있었던 분이 계시긴 하거든요. 시험범위 없는. 시험 범위가 아니셨죠, 준서 같은 경우에는. 그치? 아,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답변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일단 그분께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쫙 연결시켜서 정리하는 걸로 제가 한번 답변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줄까? 내가 동영상 찍으면 보긴 할 겁니까? 연우 볼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차라리 질문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받아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만 툭툭 던져 놓을게요. 그러면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따로 자료나 아니면 설명을 따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29페이지, 미안해요. 126페이지. 124페이지네요. 124페이지. 도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의 정의란 무엇인지 우리 상현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수의 정의란 네. 그 사건이 일어난 도수를 말합니다. 뭔가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 옆에 123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가 그냥 도수예요. 앞에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한번 봐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상대 도수까지도 한번 같이 답변해 보실래요? 전체 사건 자료의 수에 대한 그 계급이 속하는 도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그 옆에 교과서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 전체 도수에 대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그리고 도수는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말 한번 연습해 봅시다. 물음이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도수의 정의란 무엇이고 상대 도수란 무엇입니까? 도수의 정의는 네.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고 네.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음 3번, 그 뒤에는 현준이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도수 분포표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설명해 주세요. 도수는 목표가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여 계획과 도수가 나타낸 표이고, 그를 이루는 요소들로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별량과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급 값도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도수 목표에서 계급에 가는 값인 계급값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에서 이거 물음 3번 같은 거 얘기하실 때 제가 흐름 한 번만 잡아보겠습니다. 흐름을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요. 도수 분포표에서는 결국에는 각 계급별로 도수를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급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하는데, 계급이라는 것은 계급값과 계급의 크기로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각 구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급값이라 함은 도수 분포표에서는 실제 별량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수들이 실제로 그 도수 분포표에 알지 못하는 그 별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별량을 대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을 계급값이라고 하고, 이 계급의 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로서 이 계급의 간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급값과 계급의 크기를 통해 우리는 계급이라는 걸 결정하고, 이 계급과 도수를 사용한 정리한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계급값과 계급의 크기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볼게요. 혹시 제가 아까 말이 너무 빨랐네요. 도수 분포표에서 핵심 키워드는요, 계급이랑 도수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선 도수를 제외하고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급에 집중해서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계급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범위. 그치?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급을 할 것이냐. 그치? 그래서 계급값의 크기가 필요해요. 즉, 각 계급별로 범위를 뜻하고, 계급값이 아니죠.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수 분포표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게 바로 실제 별량이 몇이냐 이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계급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급값은 각 계급별의 대표값. 그래서 이 계급의 크기와 계급값을 이용하여 계급을 결정하고 각 계급별로 도수를 나타낸 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얘기해도 좋아요. 이 말을 해야 나옵니다. 저는 네. 잘 정리해서 멤버로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여기서 계급에 대한 설명을 하면 계급의 크기인 범위와 각 계급별 대표값인 계급값이 있습니다. 아니요. 잘했습니다. 저 더 한 줄 알고. 좋아요. 그런 식으로 흐름 잡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형의 물음 1번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 요거 나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수 분포표의 관점은 기준값과 도수의 곱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음 2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것이므로 평균을 계급값과 상대 도수의 곱의 총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음 1번하고 물음 2 중에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물음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먼저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상대 도수에 대한 정의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아마 여러분들 123페이지에 평균 잘 나와 있거든요.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정정해 보자면 이 평균에서 밑에 분모에 있는 도수의 총합과 분자에 있는 여기 괄호의 도수의 총합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도수의 총합과 그 계급의 도수의 총합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얘가 바로 상대 도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까지 연결되는 개념을 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음 3번 상대 도수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 뒤에 주영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도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상대 도수의 특징? 혹시 자료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옆에 종환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각 계급에 대한 상대 도수를 더하는. 네. 혹시 또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뭔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거를 그 자리에 기억해서 말 못하겠다라고 한다는 이유는 이제 그거 제가 흐름을 계속 잡아줄 테니까 그걸로 잘 한번 답변을 준비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라면요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갈 것 같아요. 일단 상대 도수의 범위부터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적인 수치야. 그치? 그러니까 상대 도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상대 도수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여기 이렇게 써있다. 0 이상이고 1 이하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0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범위하고 총합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라는 말을 한번 짚어 주십시오. 즉 상대 도수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실제 절대적인 값이에요. 그러니까 도수가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 도수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 도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별량의 개수가 다른 그 전체적인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 용이합니다. 이것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가 제일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상대도수라는 개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유사한 실험을 검증하거나 어떤 이상한 과학자가 나 이거 예를 들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해봤는데 빅뱅 이거 다 개구라야 막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 그럼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그 과학자가 실험한 데이터 횟수만큼 여러분 똑같이 해야 돼. 상대도수 개념이 없으면. 만약에 그 과학자가 1000번 했잖아. 그럼 여러분도 1000번 실험해봐야 돼.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치? 그냥 여러분들도 대략 어느 정도 그냥 대략 계산해서 대략 실험을 구해서 어떤 사람이 1000번 구한 것과 내가 1000번 한 거에 대한 상대적인 그 분포도만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런 걸 비교할 때 유용한 게 뭐야? 바로 상대도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대도수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3번이에요.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학원생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꿈꾼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면 이 실험을 한 횟수라는 그런 모수가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실험을 했던 그 횟수 자체가 적으면요 공격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 정도 실험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별 시답지 않은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대학생 때부터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음사의 도수 분포표와 줄기와 잇그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걸로, 요거는 아마 옆에 내용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조사를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4번에 대한 거는요, 뒤에 태호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네, 줄기와 잇그림은 분량을 나열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줄기에 따른 잎을 일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분량을 하나씩 다 써놓는데 도수 분포는 도수나 상대 도수로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쪼개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는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일단 차이점을 먼저 설명하고 공통점은 한 줄로 제가 정리할게요. 차이점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실제 데이터 유무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별량의 수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것들을 모두 합쳐서 사용하게 되는 목적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해요. 자, 먼저 표현 방식부터 볼게요. 표현 방식은 도수 분포표는 뭐하고 뭐 사용한다고? 계급과 도수 사용한다. 그치? 계급과 도수를 사용하는 게 도수 분포표예요. 이게 그냥 줄임말로 도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줄기와 잇그림은 그냥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예요. 물론 이제 뭐 10의 자리나 1의 자리를 뭐 쪼개는 방식은 있겠지만 결국엔 숫자 그대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도수 분포표는 그 도수 분포를 통해서 실제 별량 값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값 쓰잖아. 얘는 몰라요. 얘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줄기와 잇은 실제 데이터지. 그러니까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더 높아? 줄기와 잇그림이 더 높지. 땡큐. 그러면 변량의 수용량, 여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데이터가 많은 거를 쓸 때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실험적인 데이터는요, 최소 100개 이상이에요. 그 100개 이상을 줄기와 잇그림을 다 표현할 수 있겠니? 귀찮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수용량이 적어요. 근데 도수 분포표는 계급만 딱딱딱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 만약에 10,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다? 계급 한 3개만 나눠봐.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쫙 봤을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목적이 얼추 유추됩니까? 그러면 도수 분포표는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계급별로 분포도, 그러니까 혹은 이제 이거 수학적인 용어 산포도라고 하지, 많은 데이터들, 많은 별량의 산포도를 분석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줄기와 이끌림도 삼포도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잎이 많은 게 결국에는 제일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잖아. 삼포도는 알 수 있는데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는 적지만 정확한 별량의 삼포도를 구하는데 줄기와 이끌림을 씁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서술을 잘 정리해 봐야 되겠지. 그치? 느낌이 오십니까? 이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목적 얘기하면 깔끔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해 보세요. 네, 이렇게까지 썼는데 이거 얘기 안 하면 진짜 집에 가서 일기 쓸 거야. 현준이가 이거 이대로 안 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먼저 이 126페이지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요 물음 1번과 물음 2번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혹시 뒤에 효린이 준비됐나요? 네, 요 물음 1, 물음 2 같이 얘기해 보십시오. 히스토그램은 네. 분포표를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그래프로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양극 값을 차례로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도수가 어느 구간에 도수를 표시하는 그래프로 어느 구간에 자료가 많이 분포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 윗변의 가운데를 점으로 찍고 그 정배를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낸 다각형으로 자료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각각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정의에서 어떨 때 조금 더 편리한지에 대한 그 용이성까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외운 티가 안 나게만 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 이야기하실 때 지금 그 부분만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구나. 여기에 도수분포 다각형 125페이지에 양 끝에 도수가 0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의 양 끝에는 도수가 0인 점을 가상으로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듭니다 라는 것까지 좀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결해 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음 3번 도수분포 다각형 특징을 히스토그램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요거 지아가 얘기해 볼게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준비한 내용 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과 히스토그램 비교해서 설명할 때 그냥 쉽게 설명해 보자면은,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물음 1번 때문에 솔직히 약간 충돌될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싶긴 하지만 결국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히스토그램하고 만약에 그냥 단순히 얘네들을 비교한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는 어떨 때 편해? 각 계급에서 이 계급의 크기가 누가 더 차지하는지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때 편리하지. 그치? 그 직사각형의 크기가 크면은 걔가 제일 많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경우, 그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개별 분석에 용이해요.
얘는 개별 분석에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은 결국엔 그것들을 선으로 쭉 잇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선으로 이었을 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추이, 경향성,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변화 분석에 용이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이 도수들을 봤을 때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그램이 더 용이하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도를 보겠다 할 때는 변화 분석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근데 히스토그램 하나만 봐도 걔네들도 그냥 내가 만약에 이렇게 흐린 눈하고 보면은 변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변화 분석에 용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개 이상의 집단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냈을 때 용이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히스토그램 2개만 있어봐. 이거 보는 게 좀 더 편할까? 아니면 뭐가 좀 더 편하니? 옆에 게 좀 더 편하지 않니? 그치? 그리고 히스토그램에서는 변화가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 한다는 얘기는 얘네 2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할 수 있지 않아? 그치? 얘네 2개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큰일 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히스토그램은 그러한 분석에 어떤 분석에 용이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결국에는 삼포도를 어떤 걸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지. 결국엔 그래서 도형의 형태로 삼포도를 표현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그 흐름을 제가 한번 말씀하십시오. 네네. 만들어진 이 흐름을 제가 한번 다시 잡아보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솔직히 중학교 1학년에 때 히스토그램이 이거야,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얘네들 잘 생각해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흐름이 있어요. 원래는 당연히 우리는 도수를 어떻게 분포하는지 표 형태로 정리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항상 표는요 시각적인 것에서 약해요. 그치? 숫자만 쭉 나열되어 있으면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림으로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 나오게 된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은 개별적인 분석에만 용이하다 보니 우리는 여러 개의 있는 집단에 대한 변화의 분석을 위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되냐면요. 결국엔 선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1차 함수에 넣어보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선들이 잘게 쪼개서 곡선으로 만들면 그게 뭐야? 정규, 분포, 표. 그래서 여기 정규, 분포, 곡선으로 연결돼요. 원래 이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교육과정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외우기 시키고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론형 2의 물음일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 도수분포 다각형과 꺾은소 그래프의 차이점. 요거는요, 요거는 제가 교환 보내드린 거 있죠. 그 교환 보내드린 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굳이 그 교환 내에서 딱히 설명할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들의 언어로 계속 준비해보세요. 요거는 숙제로 그냥 남겨놓을 거야. 그래서 물음 2에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두 자료가 각각 어느 경우에 효율적인지 사례를 더 설명하시오. 요 내용 갖고 차이점 아무거나 사례 꺼내주세요. 그래서 요거 혹시 레아 혹시 요거 준비해봤니? 혹시 레아가 한번 얘기해볼래요? 히스토그램은 한 반에서 성적을 비교할 때 같이 한 집단 내에서 크고 작음을 비교할 때 용이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전체 반에서
비교할 때처럼 여러 개의 집단을 그렇지. 아주 핵심 키워드 잘 잡았습니다. 한 집단 내에서 비교하는 것과 여러 개의 집단을 변화를 비교한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잘 얘기해 보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근데 이제 요 물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의 차이점 먼저 한번 짚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일 때 비교하는 게 히스토그램일 때는 무엇이, 도수분포 다각형 이것이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연결 지켜주시면 깔끔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12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론형의 그 대표값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빈값, 중앙값까지 요거 물음 1하고 물음 3까지 연결시켜서 요 하진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값은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주요, 주,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합니다. 이 최빈값은 자료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고,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제 자료의 값이 홀수개이면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짝수개이면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이 중앙값입니다. 좋습니다. 물음 1번부터 물음 3번까지 흐름 잘 잡고 이제 잘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금 대표값에서 원래 물음사가 핵심이거든요. 이 물음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률이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학생들 반에서 학생들의 키를 쟀다고 했을 때, 키 같은 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막 4m를 쟀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평균이라는 대표값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료들의 경향성 같은 걸 보는데, 만약에 엄청 작거나 엄청 큰 그런 자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뒤죽날죽하다 하면은 자료를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값을 또는 중앙 값으로 대표 값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빈 값은 이제 가장 해당 자료에 가장 많은 도수를 이제 최빈 값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을 분석을 했을 때 해당 그런 자료의 어떤 특정 자료의 도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최빈값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든 특성이랑 연결시켜서 잘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일단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 한번 드릴게요. 먼저 각각에 대한 대표값이 무엇일 때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에 따라서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하신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서술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자면,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모든 수치를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모든 별량이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지금 교환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항상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별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실제 별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별량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고, 이때 중앙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쵸? 최빈값은 여기에 말을 그냥 그대로 했어요. 가장 빈도가 높은 별량. 중앙값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 중앙이라는 말 자체가 좀 되게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앙값이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대표값이 솔직히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 대표값, 어떠한 것들에 대한 도수를 대표하는 값이다. 그런데 그 대표가 총 몇 명이야? 3명이야. 여러분들 반장 뽑을 때 3명 뽑아요? 아니요? 1명만 뽑죠.
근데 왜 대표값은 왜 3개가 나와? 그 말인즉슨 평균, 중앙값, 최빈값들이 각각 단점 혹은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얘는 특이성이 항상 반영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개의 모든 별량들을 조사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류 때문에 잘못 나온 값도 평균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그게 실제로 오류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그 오류 값이 반영돼요. 그쵸? 혹은 걔가 오류가 아닐 수도 있어. 실제 데이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의 뭐 예를 들어 평균 연봉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예를 들어 진짜 실제로 다 대부분 월 막 1,000 이렇게 벌어. 아, 좋겠다. 씨. 월 1,000 벌어. 그런데 누구 한 명은 월 10만 원 버는 거야. 그러면은 그 월 10만 원 버는 사람 때문에 쭉 낮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얘는 특이성이 있는 소위 평균의 함정에 빠져요. 보통 혹은 통계의 함정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즉, 이 특이성이 있는 별량을 모두 계산하다 보니 우리가 실제 얻게 되는 그 별량에 대해서 얘가 대표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라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 그 정말로 직장인들의 월 혹은 연봉 이런 거 계산해 보면요. 연봉을 진짜 높게 받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이 되게 높은 것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정치나 정책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돈 잘 버네. 그러면은 딱히 뭐 연봉 같은 거 혹은 최저임금 같은 거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나죠.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 돼가지고 알바할 때 최저임금 지금 나랑 똑같이 받는 거야 이제.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평균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평균입니다. 어쩔 수 없이 특이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계산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찌 보면 크기 순을 나눈 다음에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를 빼죠. 그럼 오히려 얘는 그 특이성을 그냥 아예 무시해버려요. 대놓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독특하게 튀는 데이터들 혹은 독특하게 값이 아예 삼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포도에서 멀리 분산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데이터의 계산에서 뺀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 그쵸? 걔네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중앙값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최빈값은요? 최빈값도 중앙값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빈값은 또 최빈값만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최빈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빈값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가장 빈도가 높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 키를 다 조사해 봤을 때 우리들 키가 다 달라. 그럼 여기서는 최빈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최빈값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전부 다 최빈값이 되는 거지. 그치? 전부 다 최빈값이 되거나 아니면은 최빈값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 예를 들어 저하고 키가 똑같은 사람이 2명 있고 여기 뭐 준서랑 키가 똑같은 사람이 2명 있어. 그럼 그때는 최빈값이 2개가 되거나.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지. 실제로 모두 다 다르면 최빈값이 그때 없어요. 미안합니다. 모두 다 다르면 최빈값이 그때는 없습니다. 최빈값이 여러 개일 때에는 최소한 별량 2개가 똑같을 때 최빈값이 2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빈값이 없거나 여러 개인 경우가 생겨서 각각의 대표값들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얘네들의 대표값을 하나만 써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별량을 조사했을 때 평균은 얼마고 중앙값이 얼마가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평균이 중앙값보다 낮아서 전체적인 별량이 최저값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삼포도를 연결시켜서 설명해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론형 2의 물음 1번이에요. 즉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다면 자료는 전체적으로 최저값 쪽에 치우쳐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각각의 대표값들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물음 4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을 반영하여 사례를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제가 많이 못 나갔네요. 일단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 뒤쪽에 있는 토픽 42의 이론형 2랑요, 토픽 43의 이론형 2, 요거는 실제 문제를 푸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제가 답을 올려드릴게요. 교환에 있는지 모르겠네. 교환에 있으면 제가 교환 캡처해서 올려드리고요. 없으면 제가 답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메신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42의 이론형이와 43의 이론형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